대장동 땅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2015년도부터 이게 그 주목을 받았어요. 2014년, 15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위치가 그 서판교 밑에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은 약 한 29만 평 정도 되고요.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주변 지역이 상당히 그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판교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개발해도 성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업자를 선정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관 합동 방식인데 불구하고 수용을 공공이 대리해 줬다는 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민간이 사는 것보다 싸게 사지 않았냐.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대장동 도시개발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4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평당 1,100만 원대 분양을 약속했는데 이 아파트는 이 지사의 약속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개발 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말에 시세보다 싼 값에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00 정도에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600 정도. 원주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약속과는 달리 분양가만 올라갔고 결국 개발업자의 배만 불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개발을 시민한테 돌리면 되는데 시민 돈을 빼서 출근하니까 성남 시민 돈이 그 무주택자들의 워낙에 그 매집 마련을 갖다 준 겁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뭐 기업자가 돈이 많다고 더 부를 수 있어요.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교 주변이었고 워낙 대단지였는데 참여한 그 민간 사업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나요? 세 개업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석연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컨소시엄이 참석을 했고 2015년 3월 26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3월 27일 날 선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당시 사업자 선정평가는 공사 내부 절대평가에 이은 외부위원회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상대평가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 외부인사 5명이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차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공사 간부 2명이 2차 상대평가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결국 성남의 뜰이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기획한 부서 장과 팀장이었거든요. 성남의 뜰을 선정하기 위한 정황. 이에 대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5천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자본금 외에도 운영 경비로 350억 원을 썼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 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됨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석연찮은 것 중에 하나가 세 군데 그 컨소시엄들 서류 제출을 해라 하는데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2개 떨어진 데는 억울해서라도 할 텐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한 군데 서류를 제출했는데 3가지 서류 제출했는데 하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번째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서류 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RFP라고 하죠. 그 이제 모집 요강 그 정도였어가지고 희한하더라고요. 세계 시행사 중에서 원래는 뭐 자산관리 회사를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그 2개는 그거 끼워 놓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하나가 너무 석연찮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면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 거예요. 민간 사업자 방식 같은 문제가 심각한데 단 1%라도 5%라도 공공이 참여하면 일단 신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는 것도 은행들이 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리스크가 줄면서 개발 이익은 상당히 컸던 거죠,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경찰은 최근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수사 국면을 맞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2019년 거래를 포착한 거더라고요.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어떤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특정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고 그 현금 인출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 그 대상은 대주주 김모 씨 그리고 대표로 있는 이모 씨 이 두 분의 계좌를 이제 찝었더라고요. 남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2019년 675억 원, 2020년 1,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화천대유로 뭉칫돈이 들어온 건데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는 이 시기에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 김모 씨가 회사로부터 지난해까지 473억 원을 빌린 겁니다. 1년 이자만 14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된 거액인데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 이모 대표도 2019년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이듬해 12억 원을 다시 빌린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경찰은 FIU가 제공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와 특수관계인 간 돈거래 내역과 용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U에서 지목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이상 거래이고 쉽게 소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제 추측이 지금 됩니다. 경찰에 수사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거든요. 현금 어디 썼나. 우리가 은행 그렇죠. 가서 예를 들어서 현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금 은행에 입금을 하려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봅니다. 그 은행에서 그거를 전부 FIU에 보고를 해요. 그럼 FIU에서 그거를 전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000만 원 한 번 정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날마다 1,000만 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이상하다고 싶으면은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경찰에서는 아마 먼저 물어볼 겁니다. 이 현금 거래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수사 범위는 그 현금 거래에 관한 것이고 이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전부 밝혀지려면 이 수사 가지고는 전혀 아닌 거죠. 이건 아주 통상적인 일상적인 수사고 말하자면 특검이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인과관계를 두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께서 공직에 진출하신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공직재산 신고 내역을 쭉 한번 봤을 때 그간은 현금 신고액이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2019년 말에 처음으로 현금 신고를 하거든요. 2억. 그리고 2020년 말에는 3억 5천. 제가 이제 참여연대 있으면서 많은 공직자들 이제 재산 검증 이런 거를 해봐서 이렇게 한 분이 몇 명 있었지 하고서 엑셀 파일을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분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현금이 왜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공직에 계셨던 분이. 그럼 2억씩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이 2억이 지금 있단 말은 언젠가 뽑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현금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리고 FIU 때문에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공교롭게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사인 간에 또 채권 채무가 있거든요. 사인 간의 채권 채무도 되게 드문 예입니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라 하면 은행권, 금융권 채권 채무가 아니라 제가 진중호 교수님과 금태섭 의원님과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라는 건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예적금이 많거든요. 예적금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 안팎으로 있는데 아니 저도 재산 등록은 수십 년 했고 공개도 몇 년 했지만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지. 만약 현금이 몇 억씩 있다 그러면 당장 물어볼 텐데 만약에 청문회 가면은 왜 도대체 당신은 집에 몇 억을 갖다 두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후보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재명 후보는 토건 기득권 해체를 외치며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역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장려해서 개발하게 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내 50%까지도 환수할 수 있으니까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한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민간 개발도 가게 하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뭐 개발 방식 이런 거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쳐도 일단 대장동 개발에서 그 공공이익을 위해서 환수했다는 건
이재명 지사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자기 치적 아닙니까?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거를 제도적으로 고치고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단군 이후에 최대의 지적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말했죠.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잘못돼서 방식을 바꿨다 그러면 그럼 원래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